dance when you're drunk with your friends at a party? What's your favorite song? Does it make you smile?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it all. I'd spend 책과 사람의 즐거운 만남. 10,000 more if it's 10,000. 당신은 어떤 책을 기다리셨나요? I'm gonna 오유경의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몇 번이고 꺼내서 다시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몽테를랑의 말인데요. 여러분은 몇 번이고 꺼내서 읽고 싶은 인생 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희 인생 책방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초청해서 그분의 삶과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 책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책들이 이곳 인생 책방을 채우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책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공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첫 번째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오당 기념관. 항일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오당 이회영의 삶과 뜻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오유경의 인생 책방 첫 번째 손님은 오당 이회영의 손자로 김구 선생의 환국길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했던 소년. 정치 경랑기인 80년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장을 거쳐 초대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보기관 전문가. 개혁의 편에서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한 정치계 원로. 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바로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이다. 그의 서재를 꽉 채운 책 중에서 인생책은 무엇일까? 이덕일 선생이 쓰신 한국 통사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뿐만 아니라 이미 7,000년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단히 제가 흥미가 있어서 이 책을 요 근래 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치계의 원로 이종찬 이사장의 인생책. 이덕일의 한국 통사를 만나보자.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첫 손님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정치 원로시죠.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생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책방의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첫 손님께서 예. 추천해 주신 책이 예. 와, 이덕일의 한국 통사라는 이 책이요. 네, 예.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네.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예. 이게 뭐 반만년 역사를 여기다 다 담으려니까 두꺼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책의 저자십니다. 이덕일의 한국 통사의 저자, 신한대 대학원의 이덕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저와 함께 인생 책방을 꾸려 나갈 분입니다. 허위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사장님께서 우당 이회영 선생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고, 네. 예, 그리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으로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념관 완공이 내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 완공이죠. 예. 원래 이
작년이 3.1 독립선언 100주년이고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돼서 작년에 사실은 개관을 했어야 옳은데 예. 이게 어떻게 된지 일이 꼬여가지고 2017년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1년 내년에 예, 완공하게 됐습니다. 예, 역사적인 이제 완공이 되겠군요. 네, 아주 네. 감동스럽죠. 예. 네. 지난해 평생 보관했던 의정 기록 16,000점, 네. 16,000점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의정 기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좀 이렇게 뭐든지 문건을 예. 버리질 않고 예. 수집하는 그 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게 80년대인데 그때부터 그냥 저에게 가지고 있는 문건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았어요. 예. 그건 한 2만 건 되죠. 예. 네,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 서류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생산하는 모든 문건들 예. 이것들을 다 이게 파일링을 해놨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국회 도서관에서 그 문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제가 다 기증을 했거든요. 중요한 역사적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그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그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국회 도서관은 우리 정치의 본산지니까 예. 여기다가 기증하면은 많은 의원들도 참고가 될 거고 네, 또 네. 정치학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어떻게 이 역사책을 추천하셨을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첫 대화만 나눠봐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근데, 그렇게 예. 좀 귀중하게 생각하죠. 예. 네. 아니 수많은 그럼 역사책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인생의 책으로 이 이덕일의 한국 통사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중국서 태어나고 부모님이나 저희 어른들은 참 독립운동가에 운동하느라고 많이 뜨내기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네. 할아버지 그리고 되시죠? 뭐 예.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초대 부통령 하셨던 이시영 예. 선생이었고 예. 또 우리 집안이 전부 그런 그 가문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집안에서.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항상 가슴에 새겨졌는데 제가 철이 나고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역사가 제가 들은 역사하고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항상 마음 속에서 이거 고민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해답을 찾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이 역사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듣던 역사, 옛날에 들었던 집안에서 역사. 듣던 역사, 예. 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일치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는 뭔가 우리가 이 북한은 항상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좀 패배주의적 역사를 자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예. 이렇게 생각했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하고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감명을 받은 책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 인생의 책으로 이걸 꼽으시고 지금 추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직접 쓰신 저자께서 이걸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옆에서. 예.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대단한 영광이죠. 예. 이종찬 원장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문이시고 존경할 만한 원로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 아까 뭐 자료 많이 수집하신다 그랬는데 자료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독가세요. 많은 책을 각 분야의 많은 책을 다 섭렵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뭐 평생 읽으신 책이 아마 수만 권 이상 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이 책을 꼽으셨다니까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네 영광이죠. 예, 저희 인생 책방에서 항상 저와 이제 앞으로 함께할 허희 평론가도
부전공이 역사랍니다. 저도 오늘 들었는데 그랬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복수 예. 전공을 했습니다. 복수 전공을. 네. 예. 이 책을 어떻게 다 읽고 오셨습니까? 네. 예. 이 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사대주의, 또 하나는 식민사관이거든요. 네. 개방된 민족관을 예. 토대로 예. 그렇게 사대주의와 식민사관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국사를 창조하겠다라는 비전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대한 포부를 예.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 이 책을 그러셨구나.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는데요. 예. 이 완독한 보람을 완독하셨습니까? 여기서 사실이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완독이라는 게 꼭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역사가 네. 같으셨어요? 대학교 때 배웠던? 아니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강단학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 홍산문화라고 예. 하는 것, 저는 사실 이 홍산문화 요하문명은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예.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이 저에게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가 좀 깨닫게 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교수님,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요. 다시 찾는 7,000년 우리 역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책 표지를 보고 우리 입에 알게 모르게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이렇게 읽어왔는데 7,000년이라고 쓰셔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연이 있는 거구나. 표지부터 제가 눈치를 좀 챘습니다. 그 7,000년이라고 쓴 거는요, 예. 우리가 5,000년 할 때는 보통 이제 단군부터 시작하는데, 예. 지금 이제 만주 쪽에 가보면은 이제 요하 문명이라고 하고 홍산 문화라고 있어요. 예. 그게 다 우리 선조들의 문화인데, 홍산 문화가 이제 BC 5,0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서 고조선이 직접 이제 연결되는데, 홍산 문화부터는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들이 만든 그 유적이기 때문에 네. 그 홍산 문화부터 우리 역사로 다루셔서. 산정하면은 예. 그 7,000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7,000년이라고 부제를 단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요하 문명은 중국의 하북성, 내몽골, 요녕성 일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동이족 문화를 뜻하는데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정도 빠르다. 요하 문명에서 중요한 것은 홍산 문화인데 1987년 중국의 이민은 홍산 문화를 동이족의 한 갈래인 조이족 문화로 보았다. 홍산 문화에서는 곰, 새, 돼지 등 다양한 동물 모양의 옥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곰, 새, 돼지, 토템족들의 공존을 암시한다. 특히 곰과 새는 고조선과 동이족 국가 은나라의 주요 토템이다. 옥기는 계급의 발생과 재정일치 시대를 말해주는데 이 역시 초기 고조선 사회의 모습과 같다. 중국은 말이죠. 이게 아까 7,000년이라고 예, 그랬는데 예. 중국은 원래 황하 문명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배웠죠. 그 자기네들도 황하 문명이었다. 황하 문명이라는 건 5,000년 역사다. 그런데 요새 만주 지방에서 막 발굴 해낸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홍산문화라고 자기네들이 이름 붙이고 있면서 사실은 홍산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덕일 교수가 여기서도 썼지만은 네. 그거는 동이족으로서 우리 계통이 더 많아요. 우리 민족의 계통으로 따지면 그쪽과 연결이 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홍산 문화는 동이 문화가 아니다, 동이 문명이 아니다, 자기네 거다 하고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건데 홍산 문화 이 오리진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와서 이것이 일본까지 건너간 흔적이 많은데 이거를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왜 이래 홍산 문화를 중국에게 뺏기고 있거든요. 그 뺏긴 증거가 뭐예요? 동북공정이라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찾자는 얘기죠.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유리하게 맞자는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역사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찾아 먹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중국 닭자를 다녀왔는데 중국의 산동성 가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산동성 남쪽에 임기시라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기에다가 독립문화박물관을 세워놨어요. 독립영웅 해가지고 4명의 왕을 써놨는데 원래 중국사의 처음 시작은 이제 사망 5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망 중에 첫 번째가 태호 복귀시인데 태호 복귀시도 동이족이라고 써놓고 아, 그래요? 치우는 다 아시죠? 치우는 우리가 월드컵 때 이제 그 응원 걸로 썼기 때문에 치우도 동이족이라고 써놓고 또 소호 김찬씨라고 있는데 그 소호 김찬씨는 중국에서 희조로 생각하는 황제의 아들입니다. 누르 황자 씨는 황제의 아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은 김유신 집안을 갖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황제 그 헌원과 소호의 후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락구 김씨도 같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소호 김찬씨도 동이족이라고 써놓고 그다음에 순임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순임금이 동이족이란 말은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중국의 원시조인 그 태호, 그다음에 소호, 추후, 순임금을 전부 다 동이족이라고 써놓은 걸 보고 저는 그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다. 또 한 생각은 만주 한번 가보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역사에 신경 쓰는지를 아는데 뭐 고구려 산성 접근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독립문화를 긍정한 것이 과연 중앙하고 합의가 된 걸까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젠 중국도 동이족의 역사를 공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동북공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그렇게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뭐고 왜 하는 겁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택동 주울레 그 시대만 해도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이 만주 일대는 고조선의 역사였고 고구려의 역사라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만나도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만주는 원래 너희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봉건 영주들이 잘못해서 자꾸 반도 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울레도 북한에 있는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왔었을 때 만주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라. 너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이 시진핑 되니까 이게 좀 달라졌어요. 시진핑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화가 나서 무슨 성명을 발표해야 될 텐데 나 그 얘기 성명 발표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역사가 자꾸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역사도 자꾸 자기네 걸로 이렇게 편입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질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중국의 역사 일부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위 평론가님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윤동주를 조선족이라고 표기한다거나 또 우리 김구 선생님도 또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왜곡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중국의 지린성 용정시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그 표지석이 쓰여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 그러니까 중국의 포털 사이트의 이 바이두라는 곳에서도 이 윤동주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시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적도 없고요. 중국어로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윤동주 시인이 중국의 조선족 애국 시인일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말하자면 한글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선말이겠지만은
그 시를 쓰고 예. 또 그 사람이 민족의 그 아름다운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 중국의 역사를 얘기한 건 아니었다 말이죠. 예. 네. 김구 선생도 조선족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김구 선생은 뭐 예. 전 뭐 아주 어릴 때 같이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 예. 이제 교훈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 김구 선생 만난 분이 요새 잘 돌아가셔서 그렇죠. 지금 세상 제가 놀라고 아마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은 그 항상 우리 역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반만년 문화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아니, 중국이 참 가깝고 중요한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에 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던데 이덕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 이제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가 이제 한국사가 되면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것을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토 주권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옛날 우리 역사였기 때문에 그 영토도 우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예, 중국 예. 입장 바꿔놓고 보면 중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역사 주권, 역사 과거에 주권. 중국 당신들 조상들이 쓴 책에 바로 외국 열전에 동일 열전이 있지 않나. 당신들 조상이다 우리 역사라 그랬는데 왜 당신네 지금 와서 그 중국 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역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역사 주권하고 영토 주권을 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깊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안에 아주 열정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 한전 고대사 이후에 예.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일본하고 저희가 그 역사 논쟁이 있잖아요. 임나 그렇죠. 일본 부설. 예. 임나 그러니까 일본 우리는 부설. 네. 항상 중국으로부터도 역사 침해를 받고 있고 예. 일본으로부터도 역사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역사,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말하자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책 일본석이라고 여기 책에 돼 있던데 그거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정한론 차원에서 그 한반도 남부의 가야가 그 일본의 고대 야마토해의 식민지였다. 네. 그곳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임나일 본부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기 369년에 야마토회가 임나일 본부를 설치해 562년까지 통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위치로서 한반도 남부의 가야가 곧 임나는 가야라는 설이다. 일본은 이를 일억인의 국민적 상식이라고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왔다. 이와 배치되는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면서 일본 서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임나는 가야설을 처음 조직적으로 퍼뜨린 세력은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였다. 참모본부는 조선 강제 개항 6년 후인 1882년 임나 고고 및 임나 명고를 간행해 임나는 가야설을 퍼뜨렸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남북한 학계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남한의 학계는 소위 강단사 학계는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항상 예,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라고 예. 말하니까 극복한 줄 알죠. 예.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라고 하고 강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일본군 참모본부가 말했던 거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에서는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1963년에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다. 이걸 갖다 분국설이라고 하는데 이 분국설이 나오면서 일본 역사학계가 그야말로 또다시 원폭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큐슈 남부에 미야자키현이라고 있는데 네. 미야자키현에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고분군에서 나온 철모하고 가야의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그 지역이 일본 일왕가, 지금 천안가의 시조 발장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 가야에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처음에 이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건 일본의 유적 유물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고 강단학계는 가야는 임나다. 그 근거 대봐라 하면 근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근거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일본석인데 네. 일본석이는 서기 720년에 가야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인데 먼저 문제가 뭐냐면 연도부터 안 맞아요. 네. 일본사라는 것은 야마도 우에사라는 건 빨라야 3세기 말에서 4세기에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1000년 정도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서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1000년 정도 끌어올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 많겠어요.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가짜고 예. 일본서기가 진짜다. 일본서기는 믿어야 된다. 네, 네. 왜냐? 일본서기에만 임나일본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을 치료할 때 예.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치료 방법도 계속 바뀌고 원인도 바뀌죠. 다르게 나오고 논문이 그렇죠. 새로 나오는 것처럼 예. 이 역사가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새로운 유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네. 다시 그려봐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맞습니다. 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요. 예. 그 동북공정을 가지고 갈등이 내재돼 있지만 네.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는 좀 갈등이 좀 표면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데 문제 이제 어떻게 해야 일본도 되나요? 이제 예.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것이 너무 우격다짐으로 만든 거다 하는 것이 예.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은 반성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양심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옛날에 총독부에서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역사학은 이제 버리자 예. 이런 얘기죠. 예. 네. 우리 허희 평론가는 어때요? 네, 저는 이 책에 그 일본이 그 역사를 왜곡한 사실 중에 147쪽에 있는 칠지도 얘기도 칠지도, 예. 흥미롭게 예. 읽었는데요. 예. 이 칠지도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백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국가고 이제 제후국인 외왕에게 이 칼을 하사했다라는 건데 하사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 보낸 거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토대 우에다 교수도 칠지도를 이제 황제국인 백제 임금이 예, 제후국인 외왕에게 내려 보냈다라는 사실로 네. 해석을 했는데 일본 서기는 이걸 이제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백제가 제후국이고 외가 그 상위 예, 국가였다라는 예. 방식으로 서술한 것. 이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할까라는 일본 생각도 해요. 서기는 좀 신빙성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주장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너무 모르는 옛날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 좀 올라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쯤 돼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놀라웠던 것이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한국 사람 일단 1등이 무조건 세종대왕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부분. 세종대왕이 물론 이제 훌륭한 예. 군주죠. 훌륭한 군주인데 예.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세종대왕을 완벽하게 이제 표현한 분들은 그 당시 사대부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은 물론 이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셨죠. 그 세금, 그 농지에 대한 그 세금을 바꾸는 걸 갖다 그 당시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 농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농민과 직접 관련 있는 거는 그 농민을 상당히 중시하셨는데 예. 문제는 이제 옛날에 노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비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이 다를 때 그 네. 자식의 신분은 뭐가 되냐 하는 문제인데 노비가 됐다고 그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아버지 예. 태종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자.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조선은
개국 이래 종모법을 실시했다. 양인 남성과 노비 여성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노비가 되는 제도다. 종모법은 노비 숫자를 늘리는 반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양인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태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인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종부법 시행을 추진했다. 노비 소유자인 사대부는 종부법을 결사 반대했다. 하지만 태종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태종 14년에 종모법을 폐지하고 종부법을 시행했다. 고려의 노비법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면 천한 것을 우선해 어미를 따라 천인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천인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양인의 숫자는 날로 감소했다. 이날 이후에는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이는 모두 종부법에 의거해 양인을 만들라.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세종이 즉위하자 종부법 시행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양반 사대부들은 종모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만든 법은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사대부들의 반발은 끈질겼다. 종부법 때문에 양반과 노비의 질서가 무너지고 명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천인들이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입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양반 사대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태종의 뜻을 버리고 종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양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노비의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종모법 환원은 이후 조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었다. 군역과 세금을 부담하는 양인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국가는 가난해졌고 노비를 소유한 양반 사대부들만 부유하게 되었다. 세종이 그만 종모법으로 환원하는 바람에 신분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잘못됐죠. 이런 점들은 세종이 성군인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사대부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국문학계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한글을 창제하신 한글을 분인데요. 창제하신 나란 분. 말씀이 균국에 다른데. 예.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런 글자를 만드신 분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수령고소 금지법이라고 하는 분명히 그 수령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모나 불법살인이 아니고서는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오히려 고발을 잘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보면 장을 때리고 혹은 유배를 보낸다라는 이 처사가 있거든요. 왜 이런 그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가 면밀하게 다시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세종대왕은 성군입니다. 우선 뭐 후민정음도부터 시작해서 모두 성군이고 어떤 지도자도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나중에 남부하고 노예 제도를 인정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런 노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모순점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이것이 이르다 할 때는 약간 후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정치인의 그 일종의 현실적 적응이라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그분이 그 반인권적이야 그렇게까지는 난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평가할 때 공과가 있지만 공과가 다 있습니다. 있다. 시대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의 판단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세종대왕은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뭐 그 약간의 흠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 공에 비해서는 그건 너무 미미한 거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은 뭐니 해도 조선시대 후기인 것 같아요.
당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그냥 당쟁 속에서 시간을 보낸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당쟁을 하더라도 예. 나는 그 당쟁이 예.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당쟁이 분명한 가치를 피차 주장했느냐? 주장 못했다 이거죠. 오히려 그거를 갖다 빙자해가지고 다른 파벌을 집권만 하면 다 숙청해버리고 예. 다 죽여버렸어요 옛날에는. 예. 그 송강정철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다 살면서도 네. 서로 경쟁하는 예. 이것이 당쟁이었을 텐데 네. 당쟁의 역사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 모든 역사 현상은 이 네. 긍정적인 면과 이 부정적인 예. 면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당쟁의 긍정적인 면은 정당 정치가 일찍 발달했다는 거죠. 그걸 정당 정치라고 예. 보시는군요. 단순히 그냥 권력 잡기 위해서만 싸운 게 아니라 예. 당시 각 당들이 이념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구분으로 하면 당시 이제 남인 중에서도 좀 강경 남인을 총남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백호 윤희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소속돼 있던 그런 당이었죠. 이 당은 네. 요즘으로 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당이었고, 그다음에 노론이란 당파는 뭐 요즘으로 하면 그 사대주의 수구적인 당파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 당들이 각자 그 사람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예. 특히 이제 각 당들이 싸울 때 신분제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보면 청남 쪽에서는 신분제를 해체해야 된다, 예. 완화 내지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노론 쪽에서는 신분제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정치 조선 후기 당쟁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단 이 당쟁이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된 건 이제 노론이라는 한 당이 나중에는 다른 당을 전부 다 거의 말살하다시피 하고 일당 독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게 되고 결국 노론 일당 독재가 나중에 노론에서도 몇 개 소수 집안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쇄도 정치로 더 악화 변질이 되고 그러다 결국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쟁을 비판할 때 그 당쟁 자체는 그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이 정당 정치가 이루어졌었다. 저는 사실 예. 그 상을 치르기 위해서 예. 옷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이토록 치열한 문제, 1년이냐, 물론 그 3년이냐. 맥락은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복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예속 논제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본질을 실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도대체 누굴 위한 논쟁이고 무엇을 위한 정치였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하면서 하는 거는 쓰지 않고 보고는 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당쟁의 파벌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더군요. 제가 계보도를 다 그려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허위 평론가님 예. 말씀에 이게 한마디만 제가 이제 더 보태드리면 하시네. 그 예속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왕통이 정당하냐 아니냐. 우리도 과거에 그 정권의 그 군부 정권이 정당성. 정당한 거 아닌가 갖고 무슨 말은 투쟁했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효종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당시 이제 효종의 계모죠.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할 거냐, 1년 입어야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요. 예. 왜 싸우냐면 3년복을 주장하는 예. 쪽은 아니 왕가인데 예. 왕조 국가에서 왕이 세상 떠났는데 1년복이 말이 그렇죠. 되냐.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3년복을 주장한 남인 쪽은 뭐냐면 조선을 독립적인 왕가로 본 보는 거고 것이고. 1년복을 주장하는 쪽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중국의 왕이 황제고 조선왕은 예. 제후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조선의 왕통을 임금의 국가로 볼 거냐, 제후의 제후의 국가로 볼 국가로 볼 거냐라는 거냐. 것이 뒤에 깔려 있는 거기 그게 때문에 핵심이군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거죠. 핵심이군요. 지금 당쟁의 역사를 정당의 역사가 일찍 발달한 어떤 좋은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당쟁의 폐해를 저희가 온몸으로 좀 느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예. 경쟁을 해야 돼요. 예, 여당이 있으면 반드시 야당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쟁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네. 나는 지금도요,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뭐 진보 보수 그러지만 말이죠. 진짜 진보도 없고 진짜 보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보수 우파는 뭐냐? 민족주의적입니다. 작은 정부입니다. 보수 우파의 주장은 친기업적입니다. 그럼 좌파는 뭐냐? 진보 좌파는 뭐냐? 국제주의적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뭐냐? 친기업보다는 친노조 쪽이다. 예. 또 큰 정부다. 왜? 모든 것을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은 공약을 내세울 때 나는 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건 놀고 먹는 이게 정부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무슨 주택도 무슨 허가제로 하겠다. 난 이건 안 된다. 작은 정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무원들에게 인심 잃을까 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책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책이 다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이 헷갈리게 된다고요. 나는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예. 각 당이 각 당의 분명한 주장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번에 18살로 선거 연령을 낮췄는데 이제는 대학에도 친보수적 그룹이 생기고 진보적 그룹이 생겨서 서로 대학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걸 풍토 만들어야 돼요. 예.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요. 예. 학생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도 정치해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생각이 예. 젊으시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젊으시고, 동의하신다는데 예. 예, 굉장히 저도 예. 와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예. 젊으시구나. 아니 우리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공유를 많이 임시정부 제가 하신다. 임시정부 기념관 짓잖아요. 예. 어저께 행사를 했어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헌장에 뭐라고 쓰냐면요. 선거 연령, 참정권 18세부터예요. 그럼 1919년에 이미 18세로부터 참정권을 줬는데 예? 이제 와서 하면서 무슨 크게 무슨 민주주의 한 것처럼 예. 오늘 이종찬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이덕일의 한국 통사 예. 이 책 한 권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책을 이제 아마 읽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바랍니다, 예, 정말. 이거를 읽고 어떤 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 예, 그런 바람이 에,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예. 좀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예.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본적지를 찾자.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본적지를 찾자.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얻기 위해서 이걸 읽어보자 이거. 예.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데 북한은 이미 조금 과도할 정도의 반만년 역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 단군 성전도 그냥 요란하게 만들었는데 난 그렇게는 그거는 일종의 조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지 말고 역사적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서 우리가 말만 반만년 역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진짜 반만년 역사를 정리하자 이게요.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갖다가 2000년을 잘라 먹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나라가 아무리 올라가도 BC 10세기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BC 10세기밖에 못 올라간다면 3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여태까지 지금 반만년 역사, 유구한 역사 뭐 이렇게 노래같이 부른 거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데 역사학자가 우리를 거짓말을 만들고 있어요. 정리해내야 돼요. 그건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예. 이덕일 교수님도 이 책을 세상에 펴내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을 텐데 한마디 마무리 겸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료입니다. 사료에 나온 대로 우리 역사를 처음 시작부터 한번 보자라고 하는 네. 건데요. 고려와 조선의 북방강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린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종대왕이 사군 육지는 개척해서 비로소 조선의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다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에 공험진 한 번만 쳐보면 다 무너지는 논리예요. 네. 왜냐하면 고려 조선의 북방강역은 이 반도 안쪽이 아니라 두만강 북쪽 700리 거기 공험진이고 압록강 북쪽 600리 지점에 이 진상돈진 봉지보가 있는데 거기가 천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재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만 이 명나라에서 천령이를 설치하니까 그 고려군사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가르치냐면 천령이가 함경남도 안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명나라가 함경남도 안변에 천령이를 설치해서 전쟁이 되면 군사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범인이 의정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수사대가 저 대전으로 가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료에 보면 다 우리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사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지도를 보면은 교과서의 고려 지도 보면 반도의 3분의 2밖에 못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초라해 보여요. 그게 전부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걸 아직까지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제가 그 사료를 다 제시했어요. 이 사료의 바탕에서 우리 역사를 고대부터 쭉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료들을 얘기하셨는데 강단사학의 어떤 한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사료로서 다투어서 학문적으로 내가 증명하겠다는 준비가 이제 이 책에 다 돼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허희 평론가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책이 통사잖아요. 네. 그래서 1장부터 차례대로 읽어야지라고 하시면 완주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예컨대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8장에 있는 대한제국사부터 읽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이 본문 외에 사진 자료도 많고요. 또 틈틈이 다른 정보를 싣고 있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라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위주로 좀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일본 서기의 그 왜곡에 대해서 주갑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연도가 안 맞으니까 억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왔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역사책이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읽힙니다. 문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풀고 이야기식으로 푸셔서 시작할 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재밌게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끝으로 오늘 이 오유경의 인생 책방 첫 시간에 첫 손님이셨거든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책을 저는 주장이 뭐냐면 자기 자랑돼서 이거 자랑하십시오. 나는 옛날부터요. 한 달에 10만 원어치만 책을 사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10만 원만 사던 한 20권, 15권쯤 샀는데 요새는 한 5권밖에 못 사요. 근데 뭐 어디 읽습니까? 그렇게 바쁜 시간에. 그래도 목차라도 읽자. 그래서 지금 못 읽고 쌓아놓은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우리가 책을 읽는 국민이 되자. 왜? 책을 읽으면은 반드시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좋은 책을 그야말로 인생 책방,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를 우리 국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종찬 이사장님의 인생책 이덕일의 한국통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손님으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저자이신 이덕일 교수님 그리고 우리 허희 평론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동네 책방입니다. 책장을 넘기며 휴식도 취하고 관심사도 나눌 수 있는 동네 책방이 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책방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신간은 물론 화제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오늘 뭐 읽지?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책 찾아 떠나보시죠. 세계 최대 동영상 채널에서 우리가 보는 영상의 70% 이상이 AI 추천 영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일상 곳곳에 스며든 AI 기술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 AI가 알려주는 비즈니스 전략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 기술 및 디자인 기업 어도비의 전략 전문가인 크리스 더필. 그는 AI가 미래의 혁신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핵심 주제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AI의 주요 주제를 쉽게 대화식으로 풀어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대화 상대가 바로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점입니다. 저자와 인공지능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현재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하는데요. AI와 관련된 주요 트렌드와 지식을 쉽고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 AI의 활용법과 관련 지식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송을 일컫는 먹방, 요리하는 방송을 일컫는 쿡방은 새해가 돼서도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어떤 의미와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음식 문화사를 새로운 시선에서 정리한 책, 호모 코쿠엔스의 음식 이야기입니다. 요리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코쿠엔스는 요리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베스트셀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 1001의 책임 편집장을 맡았던 저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식자재를 중심으로 음식 문화사를 소개합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 덕분에 상처 치료제로 사용했던 꿀, 고대의 통화 역할을 했던 귀중품이었던 탓에 봉급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타의 어원이 된 소금,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세기 동안 관상용 식물이었던 토마토 등 식재료에 얽힌 기원과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또한 이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인 말레이시아의 나시고랭, 북미의 브라우니 등 전통 요리들의 레시피도 함께 소개합니다. 항공, 철도, 우주 비행 산업 등 60개의 사업 분야에서 연매출 27조 원 달성. 이것이 바로 난독증으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한 소년이 성장과 함께 읽어낸 결과인데요. 이 소년의 삶의 여정을 담은 자서전, 버진다움을 찾아서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탱크에 올라탄 채 콜라를 쏘아대며 홍보하고 모바일 광고판엔 자신의 누드 사진을 내거는 등 튀는 외모와 행보로 괴짜 CEO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다움을 찾아서는 1998년에 출간한 버진다움을 잃으며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자서전입니다. 이번 자서전은 영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을 일군 그의 지난 20여 년간의 영업 비밀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은 레저, 스포츠, 미디어 등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이룬 리처드 브랜슨의 기업가 정신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상식과 통념을 깨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리처드 브랜슨의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기 예능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각양각색의 싱글 라이프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출판업계에도 다양한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책들이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가구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조명한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84만 명. 이는 전체 29.3%에 달하는 비율로 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독신과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이 책의 저자는 사회 구성원이 혼자 사는 삶의 방식을 인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합니다. 독신이 급증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고립 대신 유대감을 강화하는 법 등 독신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